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말엔 주당 3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해 치명률과 중증 화율이 낮아진 만큼 전파력은 높아져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함께하는 행복 돌봄을 내건 이재용 증평군수가 과감하고 전폭적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돌봄 서비스 평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는 등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재용 증평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마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가장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를 보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혼이 돼야 그 다음에 뭐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들도 낳는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혼에 대한 비용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에 2억 7천 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그 비용으로 결혼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니까 일정 부분 한번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우리 결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금융 비용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자. 이런 취지로 이제 결혼 비용에 대한 이자 부담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신 또는 출산한 분들도 아이들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임신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 그 다음에 용품도 구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육아와 관련돼서는 아이들 기르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비용을 대부분 보면 대출로 쓰시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이런 가정들에 대한 그 이자를 우리가 한번 부담을 해줘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출받은 데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기를 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비와 우리 분비 반반씩 해서. 네. 초다자녀 가정은 5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명 기르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5명 기르기는 진짜 초인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다자녀 가정을 어떻게 좀 지원해 드릴까에다가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5명 이상인 가정이 있으면 그 아이 한 명당 매년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성 지원이 사실상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것을 이제 더 해보면 알겠는데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뭐 당연히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5명 정도의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에 우리가 한 뭐 11살까지 지원해주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이 커버가 되니까 아마도 아이들 기르는데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5명 가지고 있는 자녀들 중에 11살 미만이면 우리가 매년 한 명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증평형 돌봄은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과 독창성을 길러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들 휴먼시아 1단지를 가면 1층에 경로당이 있고 2층에 돌봄 나눔터가 있는데 1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2층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정성껏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아이들의 인성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주
얼굴에 미소가 떠나진 않습니다. 인사성도 밝아졌고 굉장히 밝게 아주 기쁘게 이렇게 행동거지에서 변화가 오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또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굉장히 힘이 든데 아이들이 밝은 모습을 계속 보니까 뭐 일찍 와서 90도로 인사드리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또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또 폭 안기고 이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났으면 끝까지 행복하게 사시다가 그 정든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범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의 큰 틀이고요. 내용을 보면 거기 온마을 돌봄 센터라는 센터를 각 마을별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분들을 상주를 시킵니다. 그 이분들은 우리나라 복지가 특히나 그 노인복지와 관련돼서는 전체가 다 신청을 해야지만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뭐 요양 등급도 역시 신청을 해야 되고 재가 서비스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신청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여기에 상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1대1로 면담을 하고 또 심층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분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정도의 돌봄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연계해주고 저희가 찾아내서 신청해서 서비스 받게 해드리는 이런 것을 온마을 돌봄센터가 하는 겁니다. 약국에는 약사분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약사분들이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약이 어떤 건지 또 그거를 그 종류별로 어떻게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은지 또 이걸 너무 많이 드신다고 이거를 과신한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드려서 필요한 때 처방된 약만 드시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약손 교육이라고 명명을 해서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병원에 갈 확률은 높아진다. 이건 당연한 거.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어르신들한테 정확하게 약을 먹을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고 약의 기능과 효능이 어떤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일러드리는 이런 것을 마을별로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 제도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우리 어르신들 질병과 연계시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AI 플랫폼을 입혀서 치매를 한번 관리해보자.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모바일 앱에 인지케어를 이용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이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뭐 현재 한 38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횟수가 한 4,500회 정도 되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어르신들이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지케어 앱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게 정도 치매로 갈 단계인지 이런 것들도 조기에 발견하게 돼서 심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서 맞춤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네, 이슈엔 토론 시간입니다. 최근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쓴 공직비위 사례가 충북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직자가 정성 들여 쌓아올린 행정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짚어보고 또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원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수님, 최근에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북도 또 청주시 그래서 이제 각종 주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좀 터지고 있는데 네. 공직 비위가 줄줄이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려고 검색창에 공직 비위 이렇게 했더니 전국 기사가 다 뜨는 거잖아요. 네.
저 충청북도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충북이. 그래서 조금 마음도 좀 그랬는데 네. 일단 좀 오늘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어떤 것들이 좀 그동안 있었는지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도 공직비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고위 산하기관 임직원이 그런 네. 비위를 저지르면서 도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제 청장이 22년 1월 1일 날 임명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또 그의 대가로 어떤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그 의혹이 있고요. 네. 뭐 서울 서부지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고요. 지난 8월 6일 이 청장실 그리고 기획행정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때까지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3일자로 맹청장은 바로 이제 직위 해제가 된 상태고요. 네. 도에서 뭐 발표하기로는 본인이 희망을 해서 직위 해제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그 윤석규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윤 원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23년 1월 2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그 서울 주택도시공사 그 임대주택 사업 에 있어서 A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업체에 대해서 2018년도에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펀드 관계자를 소개하면서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임명된 이후에 이제 이런 기소가 됐고 재판이 됐는데, 그 사실도, 사실 뭐 도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사직서를 수리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6급 공무원이요.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업무상 횡령 그리고 공문서 위조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2017년 1월부터 약 7년간 자기가 담당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을 횡령해서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청주시는 뭐 과거에도 연초제주창 사건 때도 수억 원대 그런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한 번 우리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뭐 이제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터져 나온 거는 어떻게 요 시기에 이렇게 몰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온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대적으로 지금 감찰을 벌이고 있잖아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네. 그 뭐 소 잃고 외양간 네. 고치는 격이죠. 그런데 또 그 굉장히 요란스럽게 지금 뭐 충북도는 5개 반 23명, 청주시는 또 5개 반 29명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 금품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공직비리 전반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청주시는 그 100만 원 그 이상의 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좀 아이러니하고 좀 우스운 일이 또 발생을 했죠. 충청북도가 공직기강을 다 잡기 위해서 그 회의를 했는데요. 네. 자, 여기에 또 이제 그 또 불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상화 그 충북개발공사 사장인데요.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회의인데 여기에 불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더 웃긴 것은 그 사장을 대리해서 감사관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운영의 주체인 장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감사의 주체인 또 감사관이 또 대리 참석했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고요. 또 뭐 그 좀 지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네. 우리 또 도립대 총장께서는 또 이제 그런 회의, 엄중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각을 했다. 그래서 과연 그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평상시에 공직에 대한 어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강에 대한 그 자세들 이런 것들이 좀 그 다소 좀 그 해이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만 봐서는 공직기강 자체가 지금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 전수조사를 지금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비위들도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일시에 이런 것들이 나오냐 했는데 하나가 나오니까 또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조사를 하고 그동안의 그 감찰 기능, 감사 기능이 사실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감찰이 대대적인 감찰이 이루어지면 또 뭐 그 크고 작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혹들은 좀 뭐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하나하나 이제 큰 거 위주로 좀 네. 짚어볼 텐데요. 그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 원장이죠.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개인 비위로 그 지난해 말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임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충청북도가 모를 수가 있나요? 몰랐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그 네.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요, 이 네. 원장이라는 자리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이제 공공기관 임직원, 고위 임직원인 거죠. 네. 그래서 검경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하게 돼요. 근데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임명되기 이전에 개인적인 그런 비위행위로 인해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라서 네. 통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충북도에 그래도 초대 원장이거든요. 그리고 고위 임직원인데 이런 사항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고 특히 이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2023년 12월에 네. 그 사항을 충북도 감사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 사실 몰랐다면요. 굉장히 무능한 거고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네요. 그렇죠. 그래도 네.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직 공무원 아니니까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면 이건 정말 도민들 기만한 행위이고요. 두 가지 다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뭐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자마자 뭐 사직 처리를 한 걸 보면 뭐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임명할 때는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건가요? 그때는 기소가 되기 이전이었죠. 임명을 하고 나서 23년 기소가. 1월 달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사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사 중일 가능성이 수사 중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2023년 12월 달에 이제 기소되고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명히 뭐 1년 사이에 고위 임직원에 대해서 해당 임명권자에게 분명히 정보 보고가 올라가든 아니면 뭐 제보가 있든 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그냥 비위로 치부해버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니까 눈 감아 준 건지 굉장히 몰랐다면 의심스럽습니다. 무능이고 네. 알고 알았다면 했으면 기만행입니다. 그렇죠. 몰랐을 수 있나요? 저도 그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직이 아니신 분들, 자 이제 그 윤 원장 같은 경우는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통보가 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모를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정말 양보해서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진흥원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본인의 양심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밝혔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네. 수사가 진행이 되고 12월에 기소가 됐어요. 저희가 아는 건 올해 8월입니다. 그러면 그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로 1년 뒤고요. 기소가 된 지도 8개월 뒤입니다. 그럼 본인도 밝히지 않았고요. 그 기관에 있는 보고라인에 있는 도하구의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 사실 그렇게 이게 지체된 것이 보면 업무 방해에도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늦게 밝혀지고 하면서 도의 명예가 더 추락됐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그 자치단체나 국가나 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비판에 대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언론이 자치단체를 비판하거나 일반 국민이 비판했을 때 그것에 대한 명예훼손, 감시와 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치단체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이제 선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리고 도청에 소속돼 있는 관련 부서에 그 소속돼 있는 공무원 개개인의 명예도 훼손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히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 조직 내에서도 직무에 대해서 좀 그 다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업무 방해죄에도 저는 해당된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엄중하게 이런 것들까지도 책임을 물어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해도 막심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일단 시스템이 허점이 있는 거니까 좀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 상위 기관에 알려야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그 법적 규정이고요. 네네. 사실은 뭐 저희가 그 법률 내에서 그 자치입법권이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차피 행정기관끼리의 그 사실 그 좀 소통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법부나 네. 뭐 저기 행정부가 그 도나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 쪽도 다 업무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협조 차원에서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외의 조항들을 협의에 의해서 좀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산하 공공기관이라서 당연히 그 공무원에 준해서 통보가 공직이잖아요.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사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제가 이제 사립학교 교수잖아요. 사립대학 교수인데 저는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혈세로 운영되는 그런 공공기관에 계신 분이 뭐 직무와 관련된 범죄, 재직 중에 그런 경우에 이제 통보가 되겠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범죄라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가 안 된다? 이거는 입법적인 불비라고 보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윤 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표 처리잖아요. 왜 그것을 그 자의적으로 사표를 냅니까? 그것은 해촉을 했어야 됩니다. 도에서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도에서 처리해줘야 되는데 사표는 자의적인 의사잖아요. 네. 그것은 약간의 명예를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왜 그것도 전 처리해도 사실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야, 그러면은 처음에 인사할 때부터 어쨌든 수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치는 않지만 네. 그러면 인사 검증 시스템, 충청북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조금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철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사실 뭐 김영환 지사의 인사 문제는 초반부터 많이 불거졌습니다. 네네. 본인이 뭐 여러 지인들 중에 측근들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되고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임명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검증을 사실상 하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도지사가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할 때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누락되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있기는 한 건가요? 시스템은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이제 감사 부서에서 뭐 지시가 있다면 하겠죠. 근데 지금 자체로는 뭐 우리 뭐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하듯이 네. 그런 방식의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없어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아니에요. 예. 네, 의회 네네. 그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청문회 제도인데요. 사실은 그게 전 기관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 몇 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것들이 이제 그 정례가 된 것인데 사실 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 제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이 법적으로 보장은 되지 않고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그 새로운 사람이 도의 미래를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의 그 자질이 충분하냐 이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검증해보는 시스템은 있는데 실효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나왔던 그 김영환 지사의 충청북도의 인사 문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런 문제들이? 일단은 그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김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보훈 인사.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보훈 인사가 있겠죠. 그리고 친분 인사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윤 원장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뭐 선피아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과거에 그 친분이 깊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분 인사,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을 먼저 임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소소한 생각들이 과한 결과로 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시스템의 얘기 이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개인의 문제, 일탈의 문제인 건지 이게 사실 뒤섞여 있기도 하고요.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충청북도 지금 산하 기관장들이 어쨌든 비위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이런 문제. 일단 사실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네. 충북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싸잡아서 비난을 받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이번에 더 심각했던 것은 이런 고위직, 기관장, 그리고 고위 임직원들이 이런 비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윤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되기 이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입장이라면 최소한
원장이잖아요. 네. 우리 충북도의 대표 기관 중에 하나인. 그러면 본인이 임명권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아주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숨기고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이렇게 방관했다? 뭐 이거는 뭐 본인이 정말 의도적으로 감췄거나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뭐 도지사에게 얘기했지만 도지사가 눈 감아줬거나 둘 중에 네. 하나거든요. 뭐 둘 다라도 다 문제인 거죠. 이게 결국은 저는 어떤 조직이건 이 조직의 리더의 그릇을 넘어설 수 있는 조직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도의 수장과 그리고 산하 기관장들의 그 윤리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본인은 아까 윤 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은 좀 억울한 면이 다소 있다.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진 사람이 자기 잘못했다라고 안 하니까. 네. 근데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본인이 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었다고 쳐요.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근데 이제 기소까지 됐습니다. 12월 달에 기소가 되고 지금까지 재판을 7번이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소되고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얘기 안 한 거는 정말 이것은 개인의 양심에 너무나 그 치명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규 전 원장에 대한 얘기고 일단 그러면은 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특혜 의혹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맹경제. 이거는 뭐 오히려 청장이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 재직 중에 이런 네.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처리한 것도 바로 이제 직위해제를 한 상태인데요. 뭐 아직은 뭐 무죄추행 원칙에 따라서 뭐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 중이죠. 네, 조사 중이지만 뭐 그래도 혐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가 그러니까 밑에 산하기관의 어떤 직원들이 이랬다면 우리가 뭐 일탈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 자유구역 청장 자체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요. 이거는 우리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사실 사죄해야 될 일이고요.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뭐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본인이 인사 검증 자체를 못했다라는 거고 뭐 그런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런 행위에 대한 뭐 파악을 잘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들한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자체적으로 수사에 맡겨둘 게 아니라요. 단지 직위해제 수준이 아니라 도 감사관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뭐 이건 감사와 그러니까 네. 징계 처분과 이 형사 처분은 별개거든요. 자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도민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맹경제 청장 관련해서. 네,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맹경제 청장하고 좀 일을 같이 많이 해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역에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할 때 경제통상국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을 텐데요. 정말 그 투자 유치나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들 정말 그 묵묵히 성실히 했던 사람이라서 네. 더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 했던 것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별개로 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자료 요구를 해봤죠, 도에. 맹청장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들. 근데 이 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도는 지금도 저는 그래서 의원이 요구하는 데에도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하는 게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 도는 지금 그냥 사법당국에 그냥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이냐. 그럼 본인들이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영향들, 그리고 그 사람이 싸우면서 맺었던 그 관계들, 이런 것에 대한 훼손들은 없겠냐. 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차단해서 도의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네. 이런 작업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또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충청북도 나온 입장 보니까 조금 책임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멘트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으면 충청북도 아니면 시장 최고 책임자가 조금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도 좀 사과를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많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일단 뭐 타이밍이 좀 늦긴 했는데요. 네.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뭐 하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뭐 고위 공무원 임명권자가 당연히 도민들에게 상황 파악에 대한 보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죄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민선이기 때문에 뭐 사퇴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네. 최소한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실효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대대적인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실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본인의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너무 수사기관에 맡겨버리고 직위해제만 하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직위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징계도 아니고 다만 이제 직무에서만 배제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거는 너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이 경제자유구역 청장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산하기관장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뭐 여담으로 우리가 자꾸 뭐 비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맹경제 청장에 대해서 너무 악마화하는데 사실 이분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1급까지 올라갔고 이제 청장이 되신 분인데 그리고 또 충북도에 많은 투자 유치를 했던 그 핵심적인 그런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동안 많은 역할을 많은 성과를 해왔잖아요. 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최종 어떻게 선거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본인도 충북도에 그만한 기여를 하셨다라고 하면 본인이 솔직하게 한번 뭐 도 내부 감사에 자기의 소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도든 본인이든 좀 소극적이다. 맞습니다. 최대한 지금 이 상황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도지사, 네. 청주시장으로 이제 좀 대표되는데요. 이분들 좀 정말 진심 어린 사고가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기관의 책임자예요.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일단 기소가 된 것도 있고 구속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도민들께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책임자는 그 물의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뭐 이런 사안들을 바라보면서 김영환 지사가 그 오송 참사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좀 약간 오버랩되는데요. 그 오송 참사 현장에 제가 일찍 갔어도 뭐 할 수는 없었다. 이를 돌이킬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뭐 일찍부터 신경 쓰고 있었어도 이 비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처럼 막 이렇게 들려요. 자, 그래서 그런 자세는 정말 옳지 않다. 그리고 청주시 사건이 먼저 불거지고 그 다음에 충북도의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자, 이제 이범석 시장은 어떻습니까? 청주시 사건이 먼저 불거졌지만 충북도 사건이 불거지니까 자연스럽게 충북도의 사건에 숨어가는 듯한 이런 인상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회피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드러내놓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있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것들이 그 바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또 지사와 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얘기고 아까 앞서서 또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청주시 6급 공무원의 횡령 사건도 이것도 어떻게 개인이 7년에 걸쳐서 6억 원을 그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어떻게 횡령할 수가 있지? 대단하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몰랐다면서요? 그 내부 감사에서는 뭐 그런 지적도 많던데요. 자체 감사에서. 외부에서 이제 감사원에서 알았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청주시의 이번 6급 공무원의 6억 원대 횡령 사건은요. 사실 뭐 충북도의 그 고위공직자 비리보다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다. 10년 주기설도 아니고 과거 연초제조청 때도 수억 원대 그런 비리가 생기더니 또 이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것도 뭐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을 해서 아마 시민들도 입이 벌어지실 거예요. 야, 청주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떻게 장기간에 몰랐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담당자 같은 경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뭐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대학생 근로 사업 같은 데다가 지원 사업을 하는 그 담당 공무원인데 그 과정에서 각종 지원 사업비를 빼돌리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의 그 고용 보험료 같은 것들을 이제 빼돌려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한 6억 원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수익에 대해서 도박이나 뭐 그 코인 투자 뭐 이런 것들로 낭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청주시는 80만 도시의 큰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데 담당 6급 공무원 혼자서 이런 사업들을 혼자서 다 뭐 기한해서 결제해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팀장이 있고요, 과장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부서도 있고요, 감사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감사도 받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직속 그 상사들도 팀장 과장들도 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겠죠. 7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신경 써서 결제만 했어도 확인만 했어도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다들 그냥 너무 너무 해했던 믿었나? 게 아닌가. 네. 뭐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뭐 알아서 하겠거니.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분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 그 연초 제주창의 그 트라우마가 네. 청주 시민들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 청주에 더 오래 사셨던 분들은 더 기억을 더 생생하게 되겠죠. 하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시장님께서 뭐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거는요. 정말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네. 그래도 시장이심인데. 네. 7년간 6억인데요.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분이 담당했던 그 업무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근로장려 그리고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에요. 사실 거기에서 그리고 정말 필요로 되어지는 예산이죠. 정말 어려운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정말 어렵게 무언가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 푼돈인데 정말 그 벼룩의 간을 뺐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더 큰 부서에 있었으면 예산이 더 큰 부서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재난에 그 주임하는 그런 예산 횡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이런 그 가슴 철렁한 그런 사건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뭐 사법적인 처벌은 따르겠지만 수장으로서의 그 또 책임 있는 의식, 책임 있는 사과는 꼭 필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내부 감사 기능. 7년이면은 그 안에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되나 봐요. 그냥 완전 형식적인 건가 봐요. 사실 뭐 모든 공공기관, 공공조직에서 네. 내부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내부 감사 기능이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진 않아요.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사후적으로 뭐 조사하고 하는 수준이고요. 네. 뭐 이런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번 사건이라고 봐요. 청주시에서 이런 예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횡령이나 부적정 집행 같은 거에 대해서 항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더 큰 범죄로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형식적인 그런 뭐 업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부 감찰 시스템, 감시 시스템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전 내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에 맡기면 결국은 네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네네. 뭐 우리 언론에 보도 안 됐지만 감사실에서 적발했던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다 그냥 그 축소 은폐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언론에 보도가 돼서 확산됐을 때는 이제 뭐 수사기관에 던져버리고 그냥 방관하고 사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내부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외부에 독립된 그런 감사기구가 외국의 사례들처럼 그런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내부가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네요. 내부는 뭐 이제 직무 감찰 정도,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이런 비위 행위와 관련된 제보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다가 한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 감사관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 네. 자, 그럼 그 감사관실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을 외부,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에는 나와요. 네. 자, 이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일단 내부에 있는 그 감사관실은 사실상 좀 동료 감싸기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또 내부에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뭐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면 뭐 서로 직원 간에 또 위화감도 있을 테고요. 못 믿는 거냐, 막 이러면서. 좀 이런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관들이 보면 좀 늦가기 감사죠. 뭔가 밖에서 일이 터지고 나면 그것에 대한 수습적인 감사. 네. 그리고 또 정확한 제보가 있지 않으면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감사, 제보에 의한 감사.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 감사관실의 어떤 기능이 지금 법적으로 다 보장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그 기능을 역할에 맞는 기능을 실천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의 완벽한 독립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내부 감사를 더 강화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은 진짜 좀 지적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공직 비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직자는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받고 일을 하니까 어떤 윤리의식,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우리 도민들이나 뭐 청주 시민들이요, 우리 공직자가 무슨 성인군자처럼 고도의 그런 청렴성을 갖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불법적인 거 안 하고 그리고 상식 수준에서 네네. 업무를 하길 바라는데 뭐 최근에 벌어진 일들 보세요. 뭐 70대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갑질 착취와 관련된 있었죠. 산하기관의 문제도 있었죠. 네. 점심 사역을 시키고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뭐 자기들 편의죠.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본인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 있다라는 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일단 불법적인 건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공직 윤리의 기본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근데 기본을 갖추려면 결국은 교육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청렴 교육, 뭐 공직 윤리 교육 이런 거예요. 가장 재미없고 지루하거든요. 뭐 저는 재밌게 하는 강사긴 합니다. 근데 네. 근데 이런 거 기본부터 다시 챙겨야 됩니다. 근데 네. 그걸 누가 챙기냐? 리더가 챙겨야 됩니다. 아.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네. 강조해야 되는군요. 강조해야 됩니다. 강조하고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맨 앞에 앉아서 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야지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앉아 있지. 보면은 그런 자리에 정작 있어야 될 그런 기관장들 안 오세요. 근데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직 윤리 확립에 대해서 지금 임기 이제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부터 시장님 그리고 도지사님부터 공직 윤리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하셨을 때 안 오셨나 봐요. 못 봤습니다. 예. 그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은데 왜 공무원만 가지고 난리냐. 근데 난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한테는 권한들이 많아요. 네. 그 인허가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정책 결정권, 그리고 예산 집행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그 권한이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의식, 윤리의식이 그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상호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정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짓없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양심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리더의 그 역할은 아까 그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이고요. 공직자 개개인의 어떤 그 또 이제 사명의식, 뭐 이런 것들도 또한 동반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연달아 계속 터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오송 참사도 있었고 계속 기소가 공무원들이 되니까 공직 사회가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일까 좀 어수선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뭐 분위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뭐 네. 오송 너무 안타까운 그 오송 네네.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그 공직자들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잖아요. 네네. 정말 어수선하죠. 그리고 많이 위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그 위축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다른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네. 뭐 최소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요. 뭐 이것도 자꾸 리더만 자꾸 탓하게 되는데 결국은 책임자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다 우리한테 떠넘기고 우리만 뭐 기소되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 같아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시키는 것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충북도와 그리고 청주시 뭐 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이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한번 공직 문화를 한번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중추적인 역할을 결국은 우리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직접 나서 주신다면 아마 우리 도민과 그리고 시민들, 시민단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 그리고 도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그게 이제 도드라져서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럼요. 예. 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네네. 흐린 격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공직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하고 똑같은데요.
공무원하면 공무원 이렇게 하면 괜히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이게 바라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좀 그 생각들이 있으신데 네. 저도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공직자분들과 뭔가 상의하고 현안에 대해서 그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유능하신 분들 대부분 다 진짜 한 분도 빼지 않고 다 유능하십니다. 네. 굉장히 자기 직무에 충실하시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제 편견을 깼다라고 늘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이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사실은 다 매도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그 도민들께서도 사실은 그 잘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좀 칭찬해 주시는 이런 분위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의 이제 중간 책임자죠. 아까 이제 우리 산하기관장이나 어떤 장들이 됐고요. 그리고 그 장들을 또 통솔하는 게 사실 기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네. 도지사고 시장이죠. 자, 그래서 이게 리더십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최고 그 수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돼 있다라고 그러면 중간 기관장들의 리더십도 그만 거기 내에서 발현이 될 것이고요. 그 리더십들이 이제 그 밑에서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한테 왔을 때는 최고의 팀워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팀워크들이 과연 어디서 깨진 거냐. 네. 저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서 깨지는 게 아니라 상층부에서 깨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이제 재발 방지가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여러 해답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어떤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행정은 신뢰를 받아야지 더 일도 잘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면 안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어떤 해결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자꾸 강조하는데 이런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가 중요한데 네. 그러려면 그런 비위행위 저지르고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못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그 조직 내에서 눈총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승진하고 그리고 뭐 처벌도 안 받고 뭐 우리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부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이런 걸 눈 감아주게 되고 뭐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도 크게 저런 뭐 원래 저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런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민선 8기 후반기도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문화가 무서운 건데 그 문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교육도 중요하고요. 리더의 각성도 중요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외부적인 또 결국은 외부의 감사를 좀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자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핵심은 결국 투명성이거든요. 모든 행정이 투명하면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결국은 이런 폐쇄적인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봤을 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안 돼야 되는데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기관장들이나 수장은 특히 네. 이제 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직급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술수에 강한 사람한테 무언가 혜택이 돌아가죠. 사실은 이제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사기 저하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다 추구하는 그 방향이고요. 그러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사실 공직이 앞장서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네.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탈 행위에 대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만 쳐다보기보다 묵묵히 일하는 정말 선량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바라봐 주시고요. 사실 이전에는 자정 노력이 먼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공직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자체적인 어떠한 역량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선결되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공직과 일반 사회가 공존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들로 인해서 더 나은 그런 발전적인 그런 단계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짧게. 이게 모기를 잡을 생각하지 말고요. 네.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게 공직 문화입니다. 환경을 네. 개선하는 걸로. 다들 꾸준히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쌓기는 참 어려운데 잃기는 쉬운 것이 신뢰입니다. 수많은 공직자가 쌓아 올린 행정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